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향 계획대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넘어야 할 산들이 무척 많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임금, 정년 등 난제들을 풀어야 하고요. 또 입장 차이가 많습니다. 자칫 정부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라는 비난도 생길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정부 청사의 비정규직 경우 최저임금위원 중에 한 분이 지뢰밭이라고 표현할 만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런 문제점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DSR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각종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총 부채로 삼고서 이 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이겠다는 DSR. 그런데 신용대출을 주택 투기의 또 다른 풍선 효과로 본 걸까요? 자칫하면 신용대출이 꼭 필요한 분들께 피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예대율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대출의 공급 부문인 은행의 통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금융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생생장바구니 추석을 앞둔 물가와 여러 가지 농수산 정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의미,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여러 가지 노동 또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이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방침이 나왔지만 해결 과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년, 임금, 정체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정부 청사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야 좋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갈등, 또 입장 차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분야 전문가시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금융공공기관부터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인천공항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에 호응하는 방식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전 정부까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이 주로 기간제 중 일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전부인데, 네.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간접 고용까지 확대하고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진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금융공공기관에는 간접 고용은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고, 네. 금융권에 굉장히 많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간제 정규직 전환, 사실상 정규직과 별도 처우 기준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전부일 텐데요. 네. 새롭게 진전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완전한 한 걸음 진전이라기보다는 조금 주춤하고 나섰다, 이런 느낌도 드는 정도입니다. 일단 실태조사도 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내 정규직 전환 대상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전체가 아닌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말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부 방침이 나온 상황이라면 굉장히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 사업 지속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성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고, 그 범위를 좀 너무 폭넓게 해석하지는 않는 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하더라도 네. 정규직 정년이 60세라서 형평성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청소, 경비, 시설 관리 등 고령자 고용 직종의 경우 서울시처럼 예외로 두면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사항은 이제 아직 간접 고용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 발표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에서 또다시 좀 논의가 되거나 내용이 생기면 좀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또 발표 내용 지켜봐야 될 텐데요.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까? 사실 지금 금융산업이라는 게 경제적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러 부채라든지 경제 상황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팔 안에서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른 금융기관도 이 정도 정책은 예전부터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었는데요. 네네. 기간제를 무계약직으로 일부 전환하는 정책은 계속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고, 그리고 진전된 정규직 전환 방침도 제시되지는 않아서 사실 이런 정도의 정책은 공공금융기관뿐 아니라 네네. 일반 기관이나 다른 기타 공공기관에도 계속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첫술이긴 합니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청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다.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간제 교사의 문제로 쟁점이 됐고. 네네. 학교 비정규직이,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데요. 공공기관 중에서는. 네네. 정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됐습니다. 네. 물론 이 직업을 원하는 청년 실업자들과의 충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겹치는 자리라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별도 직군이라서 공채하는 그런 인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무계약직 정도, 처우 개선 정도를 발표했지 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계약직 문제라든가 간접 고용의 경우 어떤 형태로 정규직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 문제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무계약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2년이라는 기간만 일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한 거긴 하지만 정년이 보통은 만 60세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대부분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또 고령자분들도 있고 이게 좀 현실과 안 맞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청소 용역이나 경비 용역, 시설 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적합 직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네. 60세 이상, 65세 이상 고용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고령자 적합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룬다라는 조항을 두고 네. 정년을 70세로 조정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도 다른 신규 입사 희망자들과 충돌이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러 가지 규제에 있어서도 핀셋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다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임금 문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 청사 비정규직 관련된 얘기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청사본부는 호봉급제로서 2018년도 임금 기준을 한 157만 원 정도 월 중수하는 기본 방향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은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거 아니다. 이게 무슨 좋은 거냐. 이렇게 지금 좀 반발하고 있고요. 이것도 팽팽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분들 최저임금이 자기 임금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용역 계약을 맺을 때는 공공기관에 지불하는 인건비는 그렇게 높게 책정됐는지 몰라도 네네. 실제로는 기본급으로는 이 최저임금 시급을 축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다른 항목을 가지고 식비나 이런 걸 가지고 편입해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급이나 통상적 수당만으로는 최저임금을 충족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네. 그런 실정입니다.
예, 참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애초부터 우려했던 것 여러 의견들에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는 것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왕 할 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정규직 전환인가 이런 앞서도 이 의미 있는 한 걸음 내딛었다 보기 어렵다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좀 방향은 맞는데 앞으로는 안 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공공기관부터 네네. 비정규직 많이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직 전환 정책을 썼지만 네네. 매우 사실은 중규직 수준이다. 일부밖에 안 되는데도 그 네. 대상자들도 고용이 약간 안정화됐다지만 처우 조건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든지 네. 그리고 간접 고용 영향은 아예 제외된다든지 비정규직의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워낙 비정규직 차별도 심하고 규모도 많다 보니까 네. 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선의 지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과거보다는 명확하게 나아진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냐 임금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만 한 가지라도 좀 정부가 확실하게 나아진 면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기간제 교사 얘기 때도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존 고용 시장, 기존 고용 희망자들과의 어떤 중복, 충돌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법들을 내놔야 될 텐데요. 일단 결과만 내놓은 상태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과거부터, 교육의 질을 높일 때, 이런 기간제 교사 중심으로 뽑지 않고, 네. 정규직 교사 중심으로 채용을 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안이고, 네네. 분명히 이제 충돌 사안이 있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이나, 지금 금융공공기관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대졸 채용 희망하는 직종하고는 별도의 직종입니다. 네. 별도의 처우 기준과 자격 기준이 요구되는 사안이라서 크게 충돌되는 지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이제 고령자 적합 직종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사안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네. 전부 다 이제 정규직 전환하면 일자리가 줄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과도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말 좀 그 상황마다 또 일의 특수성마다 다 다릅니다. 뭐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 또 다른 해법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될 거고요. 애청자 3518님도 문자를 보내셔서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아니 애초에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비정규직을 뽑았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 지금 풀려고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좀 방향성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규직 전환도 굉장히 새 정부의 큰 기대를 모으는 정책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작은 문제들 사실은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이 정책의 정교함 때문일까요?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좀 성과가 날까요, 교수님? 예, 과거의 차별의 정도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성화되어 있는 측면도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규직 전환에 한편으로 호응을 하는 한편 또 한편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점을 이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비슷한 조건에 노동 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좀 더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 이 말에 반대하실 분은 없을 텐데요. 그 방법, 그 정교한 방법을 좀 정부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과 함께 한 권의 사전을 만들어가듯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연구사업원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는 바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주택대출 원리금 이외에 모든 신용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해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주택담보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해서 계산하는데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 대출, 원리금에 대한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DSR은요,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합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지고 이 소득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게 되겠죠. 연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DSR을 적용하면 사실 부채에 대한 규모가 커집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롭게 10월 이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 DSR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7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금융도 사실 보험, 은행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이 금융 계열사를 건드린 금융사에 대한 규제 강화한다 이런 소식 들어왔네요. 네, 지금 신한지주나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아래 은행도 있고, 카드, 보험, 증권, 캐피탈, 이런 다양한 금융계열사가 있는데, 이 지주회사법으로 깐깐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보험이나 카드, 약간 이런 식으로 금융계열사가 2곳 이상인 금융전업그룹,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네. 삼성, 현대차, 동부, 이렇게 금융과 산업이 결합한 그룹은 사실 지주회사에 비해서 규제가 좀 느슨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곳까지 통합 감독 체계를 적용해서 범위를 좀 넓히겠다라는 건데요. 네. 오늘 이철영고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대상에 포함이 되면 그 대기업의 금융계열사는 하나의 금융그룹으로 묶이고요. 이 중 하나가 금융사의 대표회사가 돼서 모든 금융계열사의 재무 현황이라든가 리스크 요인 이런 거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 비금융 계열사 출자 자본은 자기 자본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그룹 차원의 위험 한도 설정이라든가 내부 거래 제한 같은 규제도 적용이 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개별 금융기관 부실이 그룹으로 전이되는 것을 좀 사전에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생명 같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급락하게 되는데요. 자본 건전성 비율을 맞추려면 새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개혁이 좀 옥상옥 규제가 되지 않을까 혹은 또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보험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화도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중국 사드 보복의 상반기 문화 콘텐츠 수출로 인한 흑자 봤더니 역시 반토막 수준이네요. 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가 1억 7,9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23% 줄어든 거고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35%가량 감소한 겁니다. 이 국제 수지에서 이 항목에는 음악과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결과로 벌어들이거나 혹은 지급한 돈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한류 열풍 굉장히 상당히 불었잖아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이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런 음향, 영상 서비스 수지의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이어왔었거든요. 네네. 2013년에는 사실 이 수지가 380만 달러 적자였는데 2014년에는 8,04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요. 2015년에는 2억 4,490만 달러로 흑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흑자 규모 5억 달러를 넘기도
감소했는데 지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 7월에 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이 한한령 내리면서 중국에서 뭐 한류 문화행사 줄줄이 취소됐고 또 국내 콘텐츠 기업의 중국 진출이라든가 한중 합작 콘텐츠 제작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이런 제재가 아마도 이제 고스란히 한류 관련 국제 수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드 추가 배치에 따른 보복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회복될 기미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기프트 카드, 사이버머니, 뭐 과거에는 상품권 이런 것과 비슷한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긴 한데 역시 충전액의 60%를 쓰면 잔액, 즉 돈을 돌려받을 수 있네요. 네,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같은 모바일 선물 카드 그리고 뭐 사이버머니 같은 선물 전자 지급 수단 뭐 이런 데에는 사실 잔액 환급 기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약관에 명시가 아예 안 돼 있거나 혹은 이제 80% 이상 써야 환불된다라는 식으로 기준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이 전자금융업체 약관을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 29곳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이제 이곳에 약관을 좀 시정해라 뭐 이렇게 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급 기준을 60%를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원을 충전을 했다면 거기서 3만 원 이상을 쓸 경우에 나머지 이제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충전 금액이 10,000원 이하면 이제 80%는 써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글 기프트 카드라든가 롯데 모바일 상품권 같은 모바일 선불 카드 그리고 뭐 스마일 캐시, 오케이 캐시백 같은 사이버 머니 그리고 고속도로 교통카드, 그러니까 하이플러스 카드 같은 것들도 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환불 수수료 부담도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불을 요청하면 계좌 이체 비용 같은 실비 그리고 이제 잔액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줬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수수료 부담 없이 전액을 돌려주도록 해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고객들의 이용 행태에 따라 개선점이 많네요.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상여금을 받는 분도 안 받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10월 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10월 9일까지, 그러니까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가 있는데 막상 이런 휴일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원이나 뭐 자영업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조사해보니 상여금에서도 참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일단 한 구인 구직 사이트가 최근에 7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의 52.5%가 지급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작년 조사 때에는 56.7%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낮아진 거고요. 네. 직원 1인당 상여금 보니까 평균 66만 원이었는데 이것 역시 작년 조사 때 71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5만 원 줄어든 겁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평균 133만 원 그리고 중견기업이 123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답했는데 중소기업은 61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 한 절반 정도에 그친 건데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왜 지급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 혹은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 경영 실적이 나빠서 연말 상여금을 지급해서 뭐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예, 여러 이유가 있군요. 자, 로또에 당첨됐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데 당첨됐는데도 안 찾아간 돈 3,800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네, 로또 1등 당첨 뭐 이런 꿈꾸면서 로또 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막상 당첨이 돼도 당첨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 10년간 로또 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를 보니까 4,891만 명. 그렇게 거의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거든요. 네네. 금액으로 보니까 3,813억 9,400만 원을 달했습니다. 이 최근 10년간 전체 미수령자 중에서 98%가 5등 당첨자였는데요. 네. 5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이 5,000원이잖아요. 네네.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일부러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금액으로 보면 5등 미수령액이 전체 62.8%를 차지했는데요.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32명이었습니다. 당첨금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600억 원 정도 됐는데 전체 16%에 달했거든요. 1인당 평균 18억 7,400만 원에 당첨이 되고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 로또 당첨금은 1년 지나면 소멸이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안 찾아가고 소멸시효 지난 당첨금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맞습니다. 텐데요. 기재부의 복권기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결국 공익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네, 안타깝지만 좋은 일에 쓰인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드 보복에 따른 한류 관련 수지 반토막났다라는 뉴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의 사드 보복은 작년부터 계속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 이렇게 꼽히고 있잖아요. 네. 상품 수출은 물론이고 관광 수지도 타격이 큰데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중국에 쏠려 있는 경제 의존도 계속 조금씩 개선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많이들 갖고 계시죠. 직장 구하자마자 처음으로 만드는 통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 이름 때문에 마치 마법의 비상금처럼 느껴지겠지만 엄연한 대출입니다. 신용대출 상품인데요. 소득 대비 지출이 팍팍한 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메이저가 아니라 정말 마이너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 통장, 정말 내 통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주범으로 꼽히던 주택담보대출, 또 부동산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까지도 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 대책에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유동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괜히 돈줄 조이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고요. 혹은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과 별개로 투기에 쓰이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 달에 또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간 좀 방치되기도 했고 왜곡되기도 했던 금융질서 바로잡겠다 이런 의미인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저희가 지금 공감사전으로도 청취자 의견으로도 걸어놨는데 DSR 윤곽이 조금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용어로 LTV, DTI, DSR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 짧게 말씀드려서 LTV는 담보 가격. 네. 예를 들어서 1억의 담보 가격인 대출에 대해서 7천만 원까지 6천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하는 네네. 담보 가격 대비고요. DTI는 현재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대출 이자나 원금을 내는 금액을 소득 대비로 평가한 것인데요. 네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DSR은 모든 대출,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건, 이자만 내건, 마이너스 통장으로 약정만 해서 안 쓰는 통장이든, 네네. 대출이든, 모든 거를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고 가정을 하고, 네. 총액을 소득 대비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평가받는 어떤 대출 한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대출 받기가 아주 어렵게 됐다는 그 평가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2년 만기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제외해줬거든요. 네네. 예.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예외로 해서 이자만 내는 걸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충격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정은 됐지만 전세에 대한 대출은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관망세로 돌아서고 거래도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을 잡겠다라는 정부 의지도 있는데 지금 조남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이 관망세 때문에 전세가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또 전세는 여러 가지 빌린 돈 받기 쉬우니까 좀 이렇게 정부가 예외시킨 건데 좀 걱정되는 거는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었거든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지금 신용대출까지 또 확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너스 통장도 얘기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여기까지 확대하는 걸까요? 네, 정부가 이제 계속되는 그 가계대출을 억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이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다주택자의 상환을 유도해서 이들이 이제 대출을 팔도록 하겠다면서 이제 대출의 한도라든지 아니면 투기 지역의 어떤 대출을 억제시키는 그 대책을 제시해 왔거든요. 네, 이에 대한 어떤 주택담보대출의 억제 효과가 사실은 단기간이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반면에 똑똑한 시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담보 능력도 충분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대출이 막히니까 네. 담보 능력과 신용 평가를 통해서 네. 신용 대출의 어떤 수요와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났고요. 네. 또 은행과 같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면서 네네. 신용대출이 이제 투기 혹은 주택담보대출로 전용되는 네. 어떤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2단계로 신용대출의 어떤 대출 통로를 더 이제 강화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신용대출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정부가 이렇게 뭐 할부, 마이너스 통장까지 껴있는 DSR 적용도 하면서 또 신용까지 들여다본다라는 건 물 셀 틈 없게 하겠다. 일단은 좀 정부는 물 셀 틈 없이 잡겠다 이 얘기인데 네네. 사실은 영세 자영업자나 지금 좀 돈이 유동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 좀 급할 때 당겨 쓰고 갚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분들도 역시 집이 있고 전세가 있을 텐데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DS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대출을 무조건 대출 기한 내에 분할 상환한다는 가정하에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대부분 1년짜리인데 1년짜리 대출을 1년 안에 모두 갚는다. 뭐 상환한다는 가정하에 신용평가를 한다고 하면 네네. 신용대출자는 웬만한 경우 대출받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네. 서민 계층이 먼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과 같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거액의 신용대출에 대한 것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좀 규제를 하면서 또 일정 금액의 이하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러한 그 정교한 어떤 정책적인 시행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정부가 10월에 이 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언론 반응들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조금씩 그 반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짜 배려 혹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은 금액이라든가 은행이 사실은 이 고소득자들에게 막 남발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급격한 가계부채나 위험 관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다들 동의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나 부작용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수요에 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LTV나 DTI나 DSR 모두 이제 수요, 돈 빌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인데 공급 규제 차원에서 예대율 개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어렵기도 해요. 이 예대율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지껏 말한 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출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대출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예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네. 예금을 100억 받으면 네네. 대출을 100억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금 대비해서 대출도 해줘라 네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총량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 수요를 소비자들이 대출을 못 받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는 은행들이 대출을 공급해주는 공급량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요. 네네. 이거는 아주 상당히 또한 그 시장에 큰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이제 과연 시행될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인데 예대율에까지 이런 언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소개된 것만 해도 강제적 규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네. 은행들한테 평판이라든가 은행 신용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배경을 보니까 가계대출은 조금 줄이고 기업대출도 늘리게 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앞서 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계가 힘든 상황인데요. 기업보다. 네. 굉장히 가계를 어렵게 만드는 또 결과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 가계대출을 억제를 추진하면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말을 내세워가지고 네. 기업대출을 증가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가계대출만큼 늘리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들은 대출의 어떤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또 하나는 뭐 기업도 그 정부의 의도만큼 어떤 대출을 쉽게 받을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국내 경기와 어떤 서민 경제 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정책의 어떤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부의 틀, 실제 현장과 또 네네. 주체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 말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규제 얘기 많이 부작용 걱정해 주셨는데요. 은행권도 마찬가지고요. 좀 여러 가지 정교한 변화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계 대출 억제 정책은 사실 전방위적으로 금융 당국의 측면에서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대책을 다 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금융 측면에서는 내놓을 정책이 없을 정도라는 측면에서는 향후의 부작용에 대한 어떤 처방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유효한지는 계속 검토하고 어떤 정교한 어떤 정책의 시행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참 좋은 정책,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부작용, 여러 가지 실효성, 장기적인 관점 이런 것들도 좀 함께 고려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월요일 힘이 나는 생생 장바구니 시간입니다. 한 주간 먹거리 또 생각해 볼 것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다가오니까 또 물가 걱정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주말에 한번 짚어봤는데 네. 성수품 가격 같은 것들 좀 조사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대략적인 성수품 가격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네. 따로 발표는 안 했지만 전국 시세 분석도 해보고 도소매 시장에 나가서 동향도 여쭤보았어요. 그 결과 올 추석 성수품 가격은 전년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지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21만 원 내외, 대형마트가 31만 원 내외로 작년보다 1에서 3%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네, 의외인데요.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게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작년 성수품 가격이 상당히 평년보다 높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추석이 작년에 9월 15일이었는데 이게 네. 상당히 빨랐거든요. 여름에 가격이 올랐던 품목이 안정되기가 어려웠고 과일도 무르익지 않아서 비쌌었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10월 초이기도 해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자세한 자료는 이번 주 목요일에 보도하겠지만 우려할 정도로 추석 차례상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전통 차례상 비용 21만 원 전통시장 31만 원 대형마트 낮아졌다. 의외다라고 했더니 이 시기 추석이 언제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군요. 네,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이게. 예, 조사되는 내용 또 다음 주 저희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네. 전통시장 예전에도 좀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네. 어떤 품목을 위주로 좀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성수품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한데 제가 살펴보니까 소고기가 가장 가격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육적을 만들 때 쓰는 우둔살이 1.8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통시장은 7만 원대, 대형 유통업체는 9만 원대였고요. 네. 상에 들어가는 양지살 300g만 비교해 보아도 전통시장 12,000원, 대형 유통업체 2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이 성수품 가운데서 가장 가격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게 소고기잖아요. 네네.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시장 들르셔서 이 소고기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소고기 값이 확실히 차이 난다.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차례상 가격, 과일, 고기류가 많이 차지하기도 하는데, 자, 품목별로 이번 추석 동향 한번 살펴봐 주시죠. 저도 차례상 차리는 거를 도와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네. 무, 배추도 좀 중요하지만 고기랑 과일 가격이 가장 부담이더라고요. 네. 미리 과일, 축산물 이 동향 알아보자면은 추석이 늦은 영향을 톡톡히 보아서 그만큼 잘 익고 큰 과일들이 시장에 쏟아지겠습니다. 네. 9월 사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 증가했고요. 배도 생산량 1%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추석이 늦어지면서 신고배 출하는 늘어나겠습니다. 또 소고기는 9월 평균 도매 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워낙 수요를 많이 타는 품목이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상황 예의 주시해야겠고요. 무엇보다 계란 가격이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전 부침용으로는 큰 부담 없겠습니다. 예, 이런 정보까지 잘 갖고 있으니까 이 문재영 대리 가족은 추석 지낼 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입을 해야겠네요. 예, 열심히 도와드리고요. 자, 네. 이번 주 가격 동향 좀 알려주시죠. 물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오르는 품목으로는 붉은 고추와 건오징어가 있는데요. 네. 붉은 고추는 산지에서 고추의 병이 돌아서요. 작황도 안 좋고 재배 면적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자연스레 건고추 가격 덩달아 뛰고 있고 붉은 고추 지난주에 100g에 1,540원에 거래되면서 전주보다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7일부터 건고추 비축 물량을 유통업체분들한테 판매할 예정인데요. 네. 여러 방면으로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건오징어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물량이 꽤 많이 감소했어요. 네. 올해 연근의 어획량이 29,700여 톤이었는데 작년이 37,000톤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열개 가격이 전년이 22,000원, 평년이 23,000원이었는데요. 이번 주 가격 34,000원으로 가격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징어 여전히 계속 금징어 행진을 계속하고 있군요. 자, 김장철 생각하면 또 고추 가격 좀 걱정이긴 한데 저렴해지는 것들 좀 알려주시죠. 저렴해지는 거를 이번 주 성수품 위주로 좀 알려드리자면은 네. 애호박과 시금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네. 애호박은 출하 지역이 강원 춘천에서부터 중부 내륙의 포천, 진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네.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 내림세 보이고 있고 이제 한 개당 1,500원, 1,700원 그 정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네. 애호박 찌개나 추석 때는 애호박 전 같은 거 해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가격 내려가고 있어서 지난달 키로당 16,000원까지 올라갔던 시금치가 이제 11,000원대로 좀 내려왔어요. 네. 추석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나물 무치기에도 부담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애호박도 비쌌었거든요. 깜짝 놀랐던 가격, 이 네. 추석 연휴가 좀 뒤로 길어지면서 좀 내려가고 있다는 안심되는 소식 전해줬고요. 다른 여러 가지 추석을 맞아서 좀 즐길 만한 지역 정보도 알려주시죠. 이번에 추석 황금 연휴 전국 곳곳에서 즐길거리, 볼거리 풍성하게 열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조금 늦게 고향으로 출발할 분들이라면 9월 30일에 개최되는 세계 불꽃축제 다녀오셔도 좋겠는데요.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시아 최고의 불꽃쇼가 열리는 기회이니만큼 연인들끼리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아름다운 추억 남기실 수 있겠고요. 네. 반면 미리 고향에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동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도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우리나라 탈춤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탈춤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세계와 우리 전통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네. 젊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버스킹 대회도 있고 신청한다면 탈춤도 배워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막히는 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안동에 들르면 탈춤도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518님 추가로 의견 또 주셨습니다. 모든 정책이 서민을 위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왜 돈을 빌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8735님은 DSR, LTV, DTI 이런 대출 관련 규제들 다주택자들에게만 적용하시고 생애 처음 주택 구입자나 혹은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완화책이 조금 있긴 하죠. 이 완화책이 조금 더 정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저도 함께 보태봅니다. 8864님은 비정규직 정규직 나누지 말고 모두가 행복했으면이라고 말하시면서요. 딸아이 계약 기간이 다가오니까 표정이 어둡고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따님께 좀 힘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8864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